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났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암 빅딜은 없었는데요. 이대로 삼성전자의 암 인수설은 꺼지는 건지 관심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 기업들의 추격도 빨라지고 미중 패권 갈등에 따른 제약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난제들을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그리고 영진전문대 반도체전자계열 염재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홍 교수님. 네.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에서 만남에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암 인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암 회사가 규모로는 뭐 매출액이 한 2조 원대뿐이는 안 됩니다만은 일반 컴퓨터에서 보통 우리 일반 그 방청객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CPU 이게 이제 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바일 이런 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쪽에 AP 또 별도의 이런 반도체 설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그 전 세계 90% 이상의 마켓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데 우선 이게 갑자기 드러난 것은 소프트뱅크가 이게 거의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재무 구조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많고 해서 그나마 좀 그 기업 가치가 높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게 암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해서 그 소프트뱅크가 재무적 구조 개선을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갑자기 최근에 뭐 매각이라든지 뭐 여러 등등이 이제 이슈가 돼서 요번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으니까 장소가 한국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 암 쪽 막 갖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좀 급한 모습을 더 있지 않나. 정황만 보면. 그것만 봐도 이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재철 교수님. 이게 암이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폰 반도체의 뭐 거의 90%를 점유할 정도의 회사라고 하는데 뭐 기술력이 뛰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히스토리가 이 회사는 원래부터 CPU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절로 이제 저전력 CPU 그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 한 2010년도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고 다른 회사들이 못 갖고 있는 저전력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바일 그 CPU를 개발하려는 회사, 뭐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삼성전자의 암 인수가 구체화될 거라는 군불은 정말 많이 뗐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손정희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까지 하면서 뭔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기대감이 많이 불타올랐었는데 일단 만난 이후에 현재까지는 암의 인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나온 게 포괄적 협력 방안이라는 부분인데요. 김연학 교수님, 이 포괄적 협력 방안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포괄적 업무 협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포괄적 업무 협력이죠. 사실 저는 이재용 손정희 회동에서 암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 NDVR라고 하는 그래픽 전문의 반도체
설계사가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고 해서 경쟁당국 인가를 받지 그랬죠. 못해서 그때 네. 재작년부터 딜이 진행돼서 그때 400억 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50억, 60조에 가까운 돈이고요. 지금은 가치가 그보다 더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하의 삼성이라 하더라도 5, 60조 되는 돈을 지불해가지고 한 회사를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또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단독 인수는 어려우면 아니면 그럼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컨소시엄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한 3개 회사가 컨소시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전히 한 200억 불 정도는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억 불 한 30조 되는 돈인데 사실 근데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암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배타적인 접근을 또 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일에 삼성의 임원이라 삼성의 경영진이라면 최고의 방법은 이게 계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거나 접근 못하게 내가 동등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암스랭스라고 그러는데 동등한 접근권만 가지면 그건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많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경영권을 확보하는 수준의 뭐 수십조가 들어간 대규모 투자가 아니고 예. 지분 투자 정도. 지금 삼성이 네덜란드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회사 지분 한 1.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경영권은 없다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손정희 회장 자체도 이 가격이 너무 크고 공정 경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매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지금 내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오히려 그건 잘 될 것 같은 게 런던 증시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런던에서는 야 우리한테 와서 상장해라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프리 IPO 딜로서 아까 말씀드린 1% 내지 2% 정도 사전에 어떤 그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소프트뱅크하고 소프트뱅크 투자한 비전 펀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는 삼성이 관심을 가질 만한 AI 쪽이라든지 혹은 로봇 쪽이라든지 하는 많은 회사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모는 작겠지만 삼성이 또 좋은 매물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포괄적 업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권을 주고받을 정도의 그 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업무를 서로 도와가면서 할 정도 요번에 그 암 CEO도 같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액 지분 투자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업무 협력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재용 회장 군부를 떼긴 뗐어요. 손정희 회장이 오시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딜 이야기를 저는 오갔을 걸 봅니다. 예. 다만 그 딜이라는 게 밖에서 이야기하듯이 전체 뭐 삼성이 단독으로 인수한다든지 대규모 딜은 아니고 업무 협력하면서 소규모 지분 투자 정도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영 교수님, 네. 지금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기대감은 단독 인수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사례가 있으니 공동 인수로 컨소시엄을 나눠서 뭔가 독점 문제를 좀 해소하는 방식의 인수를 할 것이냐였는데 지금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그 투자 방법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예. 상당히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그 어떤 인수 또 이 뭐 투자 방법에 논하는 것보다도 우선 몇 가지 보면 우선 이 반도체 산업은 각 나라가 국가 전략 산업화하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또 그 기술이 최첨단이라서 그런 그 기업이 다른 나라로의 어떤 그런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간다든지 하면 국가의 그 기술 보존이나 국가 경쟁에 아주 그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또한 이런 그 독보적인 전 그 모바일에 있어서의 그 CPU에 해당하는 AP에 90% 있는 이런 회사는 그 독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서 무산이 됐던 이유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반독점을 막아야 돼, 이런 반독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라, 그다음에 전략 산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또 그 삼성전자 개별 회사 입장에서 봐도 이 회사가 총 매출액이 지금 280조뿐이 안 됩니다. 예. 전 세계에다 팔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ARM 이 암 회사만 해도 지금 뭐 600억 달러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 80조 이렇게 이상 되는 돈이라서 네. 지금 우리 반도체가 삼성이 총 1년에 파는 게 한 95조뿐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뭐 단독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도
고환율 속에서 예. 엄청난 돈이 이제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뭐 M&A를 이렇게 그 대규모를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고려점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모로 보거나 시기적으로 보거나 국가 전략상을 봐서 삼성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공동 인수냐 단독 인수냐 하는 정도까지 가기는 지금 쉽지 않고 그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고환율과 같은 시장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80조 원대 혹은 뭐 85조 원 정도까지 네. 이야기되고 네. 있는 암이라는 회사의 몸값 자체 네. 이거는 잘 평가된 가격이라고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2조 한 2천억, 3조가 안 되는 곳인데 기업 가치가 80조 된다면 지금 몇십 배입니까? 예. 이렇게 고평가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그 이 암을 인수했을 땐 손정희는 40여 %를 돈 더 넣어서 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때만 해도 우리 지금 6년 전인데 지금이면 뭐 사물 인터넷 등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IoT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 같은 시대를 올 거로 봤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도 겪고 네. 여러 가지 이 시장 환경이 제대로 예정돼 있지는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고평가된 그런 회사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에 먹는 거는 라이언스가 돈하고 로열티 먹는 건데 그 돈이 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러야 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재철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암이라는 회사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몸값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아 보이는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몸값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예. 몸값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몸값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일단 매수자는 몇 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 기술적 가치가 그 정도 있을지는 사실 저도 퀘션 마크입니다. 뭐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삼성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이제 이슈인데 삼성은 현재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에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 LA 사업부가 그 삼성의 AP를 설계하는데 엑시노스가 사실은 뭐 발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 휴대폰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겠죠. 그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스템 LA 사업부가 만든 AP를 파운드리 사업부가 또 생산을 하게 돼요. 그쪽 실적도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산업을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되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뭐 그거 두 개 해결을 못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ARM 인수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묘안이 될 거라고 네, 보고 네. 있는데 결국은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가지 않을까 투자 조금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김연학 교수님께 안 여쭤본 것 같아서 몸값 80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몸값 80조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회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매출이 2조밖에 안 되지만 이 회사는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달라요. 반도체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설계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판매 유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팹리스들이 물론 생산은 안 하지만 설계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이게 예. 칩 만들어서 파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이 암이라는 회사 독특하게 설계해서 라이선스만 팝니다. 그러니까 최종 엔드 프로덕트 칩을 안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조라고 하는 매출액은 다른 회사 보면 그 10배 즉 만일 이 회사가 직접 칩을 만든다 그러면 훨씬 더 매출액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는 봐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AP 시장 점유율이 기술 점유율이 90%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발전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90%에서 어떻게 100% 만드는 오히려 지금 너무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설계사들이 독자적인 AP를 설계한다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독점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져서만 무너졌지 더 오를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신 6년 전에 316억 불에 인수를 했는데
그 엔비디아가 400억 불에 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한 6년 동안에 한 20%밖에 몸값이 안 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85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뻥튀기 된 가격이 그러나 매출만 가지고 볼 건 아니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지금 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들 하신 대로 지금 단독 인수는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규제 당국 때문에 한 두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 하는 것도 여전히 30조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싸고 그럼 그 혜택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만한 30조 들였는데 독점적으로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삼성이 가져올 수 있게 조합해야지만 예. 그럼 다른 회사도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이 지금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안 되는 이유가 기술력은 제가 볼 때 TSMC에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객이 없거든요. 그 TSMC 철학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이 그 기술력을 보면 물론 수율은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SMC도 먼저 했고 수율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기술력은 있는데 결국은 TSMC처럼 오랫동안 고객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오면서 고객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종합전자회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또 고객사들하고 또 경쟁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눈에 보면 기술을 가져오면 좋아 보이지만 삼성이 만일 기술을 그 ARM의 기술을 가져왔을 때 다른 회사들, 다른 반도체 회사들 빨리 독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더 커지는 거고요. 또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지금 TSMC에 주문을 주고 삼성은 경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성에 주문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삼성이 이걸 ARM을 독점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프로젠 코온이 있는데 엄청난 그만한 60조, 70조 들여서 할 만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암 인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좀 관심을 받고 또 마침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에 삼성전자의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김현학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TSMC와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삼성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일단 경쟁 당국이 미국에 허용 안 할 것 같고 그 ARM의 기술을 어쨌거나 독점적으로 삼성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지분 투자해서 불가원의 다른 경쟁사에서 불리한 위치만 안 놓이도록 같은 조건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사 분리분할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삼성이 보면은 지금 일단 파운드리에 중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 종합 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느냐? 기술력은 저는 삼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엊그제 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2027년까지 1.4나노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생산 설비도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공급자적인 사고방식인데 고객이 있어야 생산 설비를 3배로 그렇죠.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 파운드리 분리인데 저는 파운드리만 떼내는 거는 지금 파운드리 자체로 지금 생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원래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고 지금 삼성전자와는 별도의 기업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다만 재무적으로 재무제표만 같이 발표하는 거지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 복잡한 이슈겠지만 결국 파운드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있던 그 반도체 부분을 기존 삼성전자와 떼내가지고 경쟁자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보면 TSMC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술력은 제가 볼 때 뭐 부족하죠. 투자력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결국 고객 관계를 잘 가져가는 그 부분을 체제를 어떻게 리스트럭처를 해야지 자꾸 뭐 투자만 계속 한다고 해서 설비는 많은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한번 들여다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교수님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용 교수님, 삼성전자의 2030년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그 반도체는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투자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반도체가 정치 상품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상품으로서 대표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설비 투자를 거나 말거나 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또 시장 다변화나 시장의 그런 그 개척도 쉽지 않고 어느 나라는 가서 파기 어려운 나라게 되고 어디 나라에서 뭐 생산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그 분화
정치적인 어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품이 됐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위가 어떠한 그 방향은 있으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많아서 예. 리스크가 큰 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비만 괜히 했다가 나중에 큰 봉변 당할 수도 있는 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이미 있던 것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더 발전을 더 시키고요. 세계 1위가의 목적보다는 우선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그에 따른 국제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이 플렉시블한 경영이 되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은 이 기업의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비롯해서 국가 경쟁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상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00억 달러 중에서 한 1,300억 달러가 반도체가 1위를 예. 오고요. 수입도 2020년 1위였습니다. 원유보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1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물론 작년에는 조금 차이로 그 2위로 반도체가 넘어갔습니다만 반도체를 수입하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속에서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어서 네. 각 나라는 이 반도체를 하여튼 정치 상품에 있어서 개별 기업 단위로만 보고 전략을 수립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일단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그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 LS 사업부 두 개가 동반 성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우선은 뭐 시스템 I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AP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예.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파운드리 사업부는 결국 팹리스라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A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I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TSMC랑 비교했을 때 현재 삼성의 수준은 어떠냐 보면 아주 그냥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독점적인 무언가가 없다. 그러니까 IP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IP가 없는 거죠. 설계 IP가. 팹리스가 설계하려면 자기들이 IP를 갖고 와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또 그게 맞게 이제 공정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은 이제 뭐 공장은 크게 있고 캐파는 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니 고객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ARM을 인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IP 제공 능력이 생기고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을 놓고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용기훈 교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와 소통하면서 굴러가게 만드는 주요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의 산업 업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김연학 교수님, 네. 이게 현재 업황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반도체 관련 업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 사이클이 생긴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그 수요가 막 늘어날 때 공장에서 바로 이 공급이 가능, 특히 메모리의 경우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장 정설화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장 정설에 상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미 경기가 끊기고 있고 그러면 수요가 10% 줄면은 가격이 10%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40~50%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안 있고 근데 그 슈퍼 사이클이 한국 업체들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재벌 회사라는 자금력이 든든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 사이클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경쟁사들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막 설비 투자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는. 그래서 메모리 쪽은 우리가 이런 위치를 이제 구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의 사이클을 보면은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막 각국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 해가지고 수요가 갑자기 몰려든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작년부터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게 이 고경기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만 혼란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하고 세계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기로 들어간다니까 이 수요가 살아나다가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닌 그렇죠. 셈인 참 거네요. 슈퍼 사이클까지는 안 하고 뭐 미니 사이클이 와가지고 꺾이는 상태고. 그런데 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반도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 조선은 사이클이 더 깁니다. 반도체보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아예 마이너스 1조, 2조 이런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흑자가 10조 나다가 뭐 5조를 준다든지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무 구조는 튼튼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흑자의 규모가 좀 줄어든다는 뿐이지 아예 영업을 못 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예.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작년 대비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18% 정도 가격이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18%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18%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런저런 수요도 감소하고 가격 떨어지니까 아마 SK하이닉스는 삼성은 30% 영업이익 줄었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SK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것들을 또 후발 사업자들을 제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어떤 약간의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미래를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가 세계 2위라고 하지만 아주 취약한 상태고 SK는 뭐 파운드리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SK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경제사들하고 고객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키울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사이클 안 좋고 수출이나 이런 데 악영향 미치고 있지만 2, 3년 지나면 사이클은 다시 좋아질 거고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반도체에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원 교수님, 네. 앞서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이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어떤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로 보면 반도체는 한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또 만들면서도 또 가전도 있고요. IM 사업, C 사업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이제 그런 종합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부분과 가전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의 수요 공급에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뭐 재택근무 등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전자제품이 상당히 수요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입도 수출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좀 더 시장이 확장될 거로 보였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고물가도 되고 고금되고 그동안의 인플레 이런 걸 잡기 위한 이런 게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올해는 상당히 지금 수요가 창출되지 못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가정 등 여러 가지가 이 또 반도체 가전 산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지금 현재 거의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 무역 적자도 오는 건데 반도체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앞에서의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비 투자 등 다 이렇게 같이 조율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경영 전략이 종합해서 지금 반영돼야 할 어려운 시기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뭐 사실 두 개가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뭐 일단 3분기는 안 좋았는데 4분기는 어떨지 내년 1분기 혹은 뭐 반등의 시기가 올 수 있다면 언제쯤 오는 건지 뭐 이런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업황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 뭐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경기에 민감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주로 이제 메모리에 상당히 편중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표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범용 제품입니다. 예. 누구나 돈 있고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요가 생긴다거나 혹은 조금만 공급이 더 많이 생기면 가격이 폭락이 되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 이건 우리가 결국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이제 기술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파고를 넘어왔거든요. 예. 뭐 치킨 게임도 2번 했고 해서 이제 결국 그 메모리 회사가 뭐 한 3개 정도 메이저가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제 또 너무 민감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메모리 반도체 위주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다른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 하나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허락이 없다면 중국에는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 반도체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대목인데요. 김연학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일에는 그 좀 긍정적인 기회 요소가 있고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협 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의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별로 없지만 반도체 설계 기술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시장 60% 이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ASML 네덜란드에서만 생각하는데 ASML 정도 빼고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없이는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기업에 수출을 할 때 이를테면 장비를 수출할 때 메모리의 경우 D램은 18나노 이하 장비, 그다음에 낸드는 128단 이상 장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14나노 이하의 장비를 수출할 때는 끈끈이 미국 당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의 장비, 경기수 장비를 중국 반도체 회사에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는 사실은 첨단 장비는 수출을 안 해주겠다,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외국 기업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 결국은 한국, SK, 삼성, 그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 그런 정도거든요. 굉장히 미국의 우호적인 회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이런 외국계 기업에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 다만 끈끈이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하는 거는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그 외의 나라들이 중국에 생산하는 건 상황 봐서 아주 미국 국익에 크게 불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를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그 뭐 좀 불편하죠. 끈끈이 허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 우호적인 관계를 잘 활용해서 아주 그 미국이 생각할 때 너무 첨단 기술, 미국의 국방에 위해가 된다 하지 않을 정도는 중국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미국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는 아마 미국 이런 발표한 자체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좀 물밑 로비를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말씀하셨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투자 막 하면은 어느 정도는 기술 따라오거든요. 사실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미국 정부가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메모리 같은 게 뭐 한국 금방 쫓아온다는데 못 쫓아오고 있는 게 미국이 알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회로 생각하고 미국이랑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 요소 축소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 가서 돈 버는 걸 굳이 막지는 않겠다. 근데 그 대신 아주 첨단 고집적 기술에 대해서는 장비를 수출 안 하겠지만 끈끈이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설득만 잘하면은 중국 회사들보다는 훨씬 좋은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재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미중 간의 반도체를 둘러싼 이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걸 이제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 중국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국 내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체 공급하는 게 한 10% 정도고 그거 이하거든요. 그 자체 공급을 못 하고 있어서 사실 중국이 되게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도 장비 시장의 약 한 20% 혹은 25%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사용되는 거의 20%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중국이 뭐 미국 회사가 장비 만들면 그 장비의 20%는 이제 중국이 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규제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럼 미국 장비 회사는 그럼 어디다 장비를 팔아먹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 반도체 그 실제 수요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파는 회사는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그 회사는 저기 제품 어디다 팔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좀 뭐랄까 제스처라 그럴까요?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제스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조치가 취지지 않을까. 북한으로 압박을 가게 되면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한 조치가 조금 완화되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중국이 좀 따라오는 속도를 좀 더 줄 수 있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이용을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만약에 기회로 삼는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기회가 되고 어떤 식으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미중 간에서 하여튼 이 세계 주도권에서 미국을 놓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전혀 미국, 중국과의 거래를 끊는 수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어떤 그 무역과 경제 모든 것들에 혼란이 오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우려하듯이 중국과의 거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항상 늘 그렇게 막으면 그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술은 나중에 시기적인 갭이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 따라와서 수준을 만든 겁니다. 원자폭탄 어디 하나 만들었다고 다른 나라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가능한데 늘 그 갭의 시간 타임 갭에 앞서서 미국이 우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수준위에 있는 기술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거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집적 그 기술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따라오는 그것을 늦추거나 항상 자기가 위에 있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꼭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대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미 뭐 공장도 중국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다르지만 이게 이제 정치 상품화 됐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전략적 접근 그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그 우위에 우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 자세를 충분히 메시지를 주면서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이게 반도체가 제약이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방 이런 국가가 특히 생산 공장을 주로 갖고 있는 게 아시아 국가인데 특히 대만과 한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원만히 좀 해결해 나가면서 진척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런 중에서 그 타임 갭 중에서 우리는 고기술을 찾고 그다음에 메모리 집중해서 비메모리를 좀 갖고 또 그야말로 지금도 암 이런 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설계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여지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이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미국의 행보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남겼던 지점이 전기차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그러면 반도체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그야말로 정치력을 정말 국제 외교력을 좀 잘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아시아의 속에서의 그 한국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선도 국가 기술 전략 산업을 보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도권 있는 나라와의 관계가 소원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직접 영향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과 함께 기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반도체와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미국은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제대로 호응을 했습니다.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일단 김연학 교수님, 네. 지금 마이크론처럼 공장을 더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우리 삼성에서 평택 공장 짓고 있고 SK도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의 경우로 보면은 정말 미국은 저렇게 엄청난 국가 몇십조 예산을 들여서 사실 그 꼭 미국 회사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회사도 미국에 지으면은 보조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과거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한때 반도체 1위였던 일본 기업들 망하니까 지금은 또 엄청난 지원하고 있어요. 일테면 TSMC가 쿠마모토에 일본에 공장을 짓는데 설비비가 10조가 투자가 됐는데 5조 원을 일본 정부 예산을 지원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도 적극적이고 대만은 말할 것도 없죠. TSMC가 국가거든요. 작년에 가뭄 났을 때 그 반도체 생산할 때 용수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수까지 제한급수를 하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반도체 그 공장 쪽 TSMC 공장에다 공급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젠가 뭐 보도를 보니까 지금 여주에 있는 남한강보에서 하루에 뭐 22만 톤, 25만 톤 정도 지금 용인 클러스터, 뭐 공장은 용인 SK가 굉장히 공장을 확대 증설하면서 그만큼 용수가 필요한데 여주시장도 반대하고 뭐 의회에서도 반대. 물론 그쪽 나름대로 뭐 환경 문제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또 여주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더라고요. 대통령이 탁자를 쳐가면서 이렇게 좀 뭐 교육부 차관도 꾸짖고 하는데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돈으로 국가 지원으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SK가 재무적으로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규제, 특히 수도권에 지금 평택이라든지 용인 이런 쪽에 있는데 수도권에 공장 짓는데 뭐 말로는 규제 완화한다 그러면서 막상 내려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다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반도체 학과 증설한다고 하는데 지방대 총장들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른바 비인기 학과라든지 뭐 취업이 안 된 학과 정원 한 명도 지금 못 줄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대통령이 한번 소리만 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담당 부서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걸림돌을 하나씩 해결해 준단 말이죠.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나 지원책이 적고 또 실효성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러다가는 진짜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도 뺏길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고요. 제대로 안 먹히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 예산을 몇백 조씩 들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야 모두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한국이 세계 1인 사만큼은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금전적인 지원, 세제 혜택 같은 것보다는 그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재철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도 사실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뭐 듣거나 보도하거나 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뭘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부족한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뭐 우선 미국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우선 그 이유를 잠깐 좀 우리가 네네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 전례가 없는 지원이거든요. 이렇게 현금 지원한 것들은. 그런데 이제 왜 지원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래 칩 액트 법안의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 자국 내에 제조 시설이 없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된다. 되게 안보나 여러 가지 기술 패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R&D 기술이 있지 않으면 첨단 기술 개발이 잘 안 된다. 인텔이 한때 뭐 이 반도체 기술은 최고였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영 TSMC 밀려서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 문제점이니까 지원해야 된다. 딱 두 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약한 부분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메모리 잘하고 있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다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메모리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그건 상대적으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규제들, 공장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규제들, 다음에 혹은 인프라 이런 지원을 하고 사실은 우리는 지원 정책이 어디에 몰려야 되냐고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그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아까 제가 봤을 때 장비, 네. 소재, 뭐 이제 팹리스 이런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홍기용 교수, 김연학 교수, 그리고 엄재철 교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